재앙궁이 왕위를 모셔와서 혼례를 지낸 것은 이미 위에서 말한 바다. 원래 주천자의 딸 왕위는 천성이 정정 유한했다. 왕위는 제나라로 시집온 지 얼마 후 재앙궁이 음탕 무도하다는 걸 알았다. 비록 궁에 있을 망정 왕위는 재앙궁과 그 여동생 문강과의 관계도 짐작했다. 왕위가 탄식한다. 천륜과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다. 어찌 금수와 다를 것 있으리요. 내 불행하여 사람 같지 못한 자에게 시집을 왔구나. 이것이 나의 운명인가. 왕위는 홀로 속을 썩이다가 마침내 병이 났다. 시집 온 지 불과 1년이 못돼 그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재앙궁은 왕위가 죽은 이후 더욱 기탄 없이 굴었다. 그는 항상 문강을 생각했다. 사냥 간다는 것이 유일한 핑계였다. 가고 싶으면 언제나 작당에 가서 문강이 있는 축구로 사람을 보냈다. 비밀이 문강을 데려와서는 밤낮 없이 음탕한 짓만 했다. 그러면서도 재앙궁은 문강의 아들인 노장궁을 항상 두려워했다. 그는 마침내 병력을 노나라에 과시하기 위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는 조상적 원수인 기나라를 쳤다. 제나라 군사는 순식간에 기나라 병, 치, 오, 세, 고를 둘러뺐다. 재앙궁은 다시 기나라 휴성으로 진군했다. 그리고 기후에게 사람을 보냈다. 재앙궁의 사자는 기후에게 추상같이 분부했다. 속히 항서를 올리오. 만일 듣지 않고 지체하면 기나라는 씨도 손도 없이 망할 것이오. 이 말을 듣고는 그날 기후는 그 부인 백희와 함께 크게 탄식했다. 쟤와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의 뜰에 끌려가 무릎을 꿇고 애걸할 순 없다. 그러니 부인은 그를 보내 노나라의 원조를 청해보. 원래 기후의 부인 백희는 노나라에서 출가해온 사람이었다. 기나라 사자는 백희의 글을 가지고 노로 원조를 청하러 떠나갔다. 이 소문을 듣고는 재앙궁은 즉시 노나라를 위협하기로 했다. 그는 모든 나라로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다. 어떤 나라고 간에 길을 원조하면 과인은 먼저 군사를 옮겨 그 원조하는 나라부터 치겠노라. 한편 노장궁은 기후의 부인 백희의 글을 받았다. 노장궁은 즉시 사자를 정나라로 보내 함께 기나라를 도우자고 청했다. 그러나 정배, 자이는 역성에서 요공이 아직도 기회만 있으면 쳐들어올 기세였으므로 군사를 보낼 수 없었다. 그래서 정나라는 사자를 노나라에 보내 협력할 수 없다는 사정을 정했다. 노장궁은 혼자서 기나라를 도울 수는 없었다. 동시에 보기 싫은 죄를 무찌를 만한 힘도 없었다. 노장궁은 군사를 거느리고는 활해까지 갔다. 그러나 제나라 위세에 눌려 겨우 3일 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다. 한편 기후는 노나라 군사가 도로 오다가 도중에 돌아갔다는 보고를 받고는 만사를 단념했다. 기후는 성과 처자를 그 동생 영계에게 부탁하고는 조상 사당에 가서는 통곡했다. 그날 밤 기후는 성문을 열고 어디론지 달아나 버렸다.
그 기우는 어디로 갔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모른다. 영계가 모든 대부에게 묻는다. 나라가 망하는 것과 조상을 제사 지낼 수 있는 것과 어느 쪽이 더 소중하오? 모든 대부가 대답한다. 조상에게 봉제사할 수 있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기나라 종묘를 유지할 수 있다면 내 어찌 적에게 무릎 꿇는 것을 아끼리오. 드디어 영계는 항서를 썼다. 그 내용은 제나라 외신이 되겠다는 것과 그저 종묘나마 모실 수 있게 해달라는 애원이었다. 제왕궁은 기나라 항서를 바꾸는 영계청을 허락했다. 예, 영계는 제왕궁에게 나라 토지와 호구를 다 바쳤다. 제왕궁은 기나라 판도를 손아귀에 놓고 다만 종묘 곁 토지 30호만 돌려줬다. 즉 추수해서 제사나 지내는 데 쓰라는 것이었다. 이제 영계는 한갓 묘주에 지나지 않았다. 이리하여 대대로 내려오던 기나라는 마침내 제나라 손에 망했다. 나라는 망하고 남편은 어디론지 가버렸기 때문에 백희는 몹시 놀라고 성심한 나머지 얼마 후 세상을 떠났다. 제왕궁은 백희를 잃고 부인에 대한 예로서 정중히 장사 지냈다. 즉 노나라에게 은근히 아첨한 것이었다. 이때 죽은 백희의 여형제에 수키란 여자가 있었다. 원래 수키는 언니인 백희를 따라 노나라에서 함께 기호에게 시집온 사람이었다. 제왕궁은 노나라에 대해 병력을 은연중 과시하는 동시에 간접적이나마 위협도 했고 원수가 아닌 기나라도 손아귀에 넣었으므로 다시 노나라에 대해서 친절을 보이고자 수키를 친정인 노나라로 돌려보내려 했다. 그러나 수키는 의연히 거절했다. 대저 부인의 의리는 시집가면 남편을 따르는 법이다. 그러니 내 살아서는 영씨의 부인이 되고 죽으면 영씨의 귀신이 될 뿐이라. 이를 버리고 내 어디로 돌아가리요. 제왕궁은 이 소문을 듣고는 수절하라는 수키를 더 어쩔 수가 없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수키는 한많은 세상을 떠났다. 차관이 시로써 수키를 찬한 것이 있다. 세상은 갈수록 풍기문란해서 음탕한 풍속만 전했도다. 재우는 그 여동생과 관계하고 시아비는 신대에서 며느리를 눌렀도다. 짐승 같은 행동과 마음이었으니 전류는 망하고 법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조그만 나라의 첩으로서 남편을 잃고도 절개를 변치 않고 오히려 시집나라 종묘를 지키며 친정 나라에 돌아가지 않았도다. 훌륭하구나 수키여. 옛 절개 높던 부인과 같도다. 제왕궁이 기나라를 무찔러 없애버린 것은 주장왕 7년 때 일이었다. 바로 그 해에 조나라 초무왕은 수호가 조례하러 오지 않았다 해서 대로했다. 그는 군사를 일으켜 수를 치러 갔다. 그러나 초무왕 웅통은 수나라에 이르기 전에 도중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임종을 앞두고는 영륜 벼슬에 있는 투기와 마고 벼슬에 있는 굴중을 불렀다. 내 죽거든 군중에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수나라를 쳐 이긴 연후에 내가 죽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라. 이번 싸움에 지장이 될까 두렵다. 그러므로 그들은 왕이 죽었다는 것을 발표하지 않았다.
조그는 사익길로 진군했다. 그들은 마침 수나라 성을 공격했다. 수나라는 도저히 신흥 국가인 조를 막아낼 도리가 없었다. 수는 즉시 사자를 보내 강화를 청했다. 이 초나라 장수 굴중은 왕명을 받았노라 속이고는 성으로 들어가서 수와 동맹을 맺었다. 초군은 군사를 돌려 한수를 걷는 후에야 비로소 초무왕 웅통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공포하고 발상했다. 이 웅통의 아들 웅자가 즉위했다. 그가 바로 초무왕인 것이다. 한편 제한공이 기나라를 무찔러 없애버리고 개선에 돌아오는데 문강은 도중까지 나가 그 오라버니를 영접했다. 그들은 수레를 나란히 타고는 축구땅에 일렀다. 그들 남매는 마치 양국 군우가 서로 대할 때 베푸는 그런 예로서 크게 잔치를 차리고는 서로 술잔을 건커니 작커니 즐겼다. 또한 문강은 제나라 군사를 배부르게 대접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작당으로 갔다. 그들은 낮에 함께 마시고 밤엔 함께 자면서 작별할 줄을 몰랐다. 이윽고 문강은 오라버니 제한공의 뜻을 받아 아들인 노장공에게 자구로 오라는 서신을 보냈다. 한편 노장공은 서신을 받고는 어머니 문강이 부르는데 그냥 있을 수 없다 해서 작당으로 갔다. 문강은 아들 노장공으로 하여금 외삼촌에 대해서는 예로서 자기 오라버니 제한공을 배웠게 했다. 그리고 기나라 백희를 후장해준 데 대한 감사의 뜻도 드리게 했다. 노장공은 어머니 분부를 어길 수 없다 해서 일일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다. 절받고 칭찬까지 듣자 제한공은 크게 기뻤다. 그래서 제한공은 노장공을 융숭이 대접했다. 이때 제한공에게 새로 출생한 딸 하나가 있었다. 문강은 아들인 노장공에게 내실이 튼튼해야 한다면서 그 갓난아기와 서로 혼인하도록 명했다. 노장공은 한동안 대답도 못했다. 아직 젖도 떼지 못한 갓난아기가 아닙니까? 또한 연척간이 아닙니까? 소자의 배필은 아닌가 합니다. 이 말을 듣자 문강은 즉시 대로했다. 너는 어미의 친정 식구를 비아냥하는가? 제한공도 이것만은 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로 나이가 지나치게 틀리니 좀 어렵겠지. 문강이 오라버니에게 대꾸한다. 한 20년만 기다리면 될 텐데 뭘 그러시오. 그때 혼인해도 늦지 않소. 지금 혼사라도 정해둡시다. 제한공은 그저 여동생 문강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려고 승낙했다. 노장공은 어머니 명령을 감히 어길 수는 없었다. 서로 정혼하고 보니 그들은 외삼촌과 외생질 사이일 뿐만 아니라 겸하여 장인과 사이가 됐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친밀해졌다. 이리하여 제한공과 노장공은 고금에 보기 드문 친한 사이가 되었다. 그들은 수레를 함께 타고 작당 들을 달리면서 사냥했다. 노장공의 활솜씨는 대단했다. 빗나가는 일이 없었다. 제한공은 크게 칭찬했다. 노장공은 기쁨을 참지 못해 노상 웃고만 있었다. 노나라 백성들이 그 꼴을 보고는 손가락으로 노장공을 가리키며 말한다.
저건 우리 전 임금님의 진짜 자식이 아니다. 그중 한 사람이 노장공에게 가서 이 말을 고자질했다. 노장공은 대로했다. 저우 사람으로 하여금 그 백성을 잡아오겠다. 노장공은 잡혀온 그 백성을 친히 칼로 쳐 죽였다. 제왕공도 그 백성을 죽인 것은 마땅하다고 칭찬했다. 호세 사씨는 노장공에게 어미만 있고 아비가 없다고 했다. 그는 부친이 원통하게 죽은 것을 생각지 않고 도려 원수를 섬긴 것이다. 또 사신이 노장공을 비웃는 시가 있다. 술에 속에서 부친이 맞아 죽은 지도 여러 해건만 도리어 원수와 함께 하늘 아래서 즐기도다. 백성이 진짜 자식이 아니라고 한 것도 무리는 아니니 그는 이미 원수를 장인으로 삼고 혼인을 정했도다. 문강은 오라버니 제왕공과 아들 노장공이 함께 사냥한 후로 더욱 기탄 없이 굴었다. 문강은 언제고 생각만 있으면 제왕공과 함께 방당에서 만나고 혹은 곡당에서 만났다. 어떤 땐 바로 제 나라 도성에 가서 공견나락에 머물렀다. 그들은 엄연한 부부나 다름없었다. 예, 제 나라 백성들이 재구란 노래를 지어 불렀다. 그것은 제왕공을 비난한 노래였다. 말발굽 소리도 가벼이 들리는데 대로 만든 문과 붉은빛 가죽을 입힌 그 수레는 참 아름답기도 하네. 노나라길은 탄탄한데 문강은 오라버니와 만나려고 저녁 때부터 출발하네. 수레를 이끄는 네 마리 말은 미끈하고 드리워진 말고래는 곱기도 하네. 노나라길은 탄탄한데 재우는 누이 동생과 만나려고 기꺼이 달리네. 재와 노 두 나라 사이를 흐르는 문수는 유유하고 길 가는 사람 보는 사람 많기도 많네. 노나라길은 탄탄한데 그들은 전혀 부끄러운 줄도 모르네. 문수는 유유히 흐르고 길 가는 사람은 많기도 하네. 노나라길은 탄탄한데 그들은 태연히 함께 즐기네. 또 백성들은 패굴한 노래를 지어 불렀다. 그것은 문강을 비난한 노래였다. 고기 잡는 통발이 부서져 징검다리에 있으니 그 큰 고기를 막을 수가 없네. 문강이 시집올 때는 그 뒤로 따르는 자가 구름 같았네. 고기 잡는 통발이 부서져 징검다리에 있으니 마침내 그 큰 고기를 막지 못했네. 문강이 시집올 때는 그녀를 따르는 자가 비오듯 했네. 이제 고기 잡는 통발은 부서져 징검다리에 있으니 그 큰 고기가 맘대로 드나드네. 문강은 시집 왔으나 그녀를 따르는 자도 물처럼 흥청거리네. 굴한 것은 고기 잡는 그릇이다. 패고는 찢어지고 부서진 통발이란 뜻이다. 능히 큰 고기를 막지 못하였다는 것은 노장공이 문강의 음탕한 소행을 막지 못하고 그녀를 따르는 자의 출입마저 금하지 못했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그 제왕공은 적당에서 문강과 즐기다가 본국으로 돌아갔다. 망명생활을 하는 위유 사계에 제왕공을 영접하러 청한다. 기나라를 없애버리고 개선하신 큰 공을 치야 합니다. 청컨대 언제면 이 몸을 위해 우리 위나라 금모도 무찔러 주시겠습니까? 제왕공이 웃으며 대답한다. 이제 주나라 왕희도 세상을 떠났으므로 걸릴 것이 없으나
다만 여러 나라 제후들과 연합하지 않고는 거사하기 어렵다. 과인이 곧 각국에 통지하여 연합군을 조직하리라. 위우삭은 징사하고 물러갔다. 소위로 재앙공은 송, 노, 진, 채, 네 나라로 사자를 보냈다. 함께 위나라를 치고 위해공 삭을 다시 위나라 군위에 올려 세우자는 것이었다. 그 경문에 하였으되 하늘이 위나라에 재앙을 내리사 역적하는 신하 예와 직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들이 제 맘대로 임금을 폐위시키고 새로 임금을 세웠기 때문에 그 위우가 우리 제나라에 도망와 있는 지도 언 7년이 됐습니다. 과인이 어찌 한땐들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으리요. 그러나 국내에 일이 많아 즉시 위나라를 치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다행히 이제 한가한 틈을 타서 국가의 전력을 기울여서라도 모든 군우의 뒤를 따르고자 합니다. 여러 나라 군우께선 위우를 도와 위나라 임금 자리를 뺏은 자부터 쳐줍시오. 이때 주장왕 8년 겨울이었다. 재앙공은 병차 500승을 거느리고 위우삭과 함께 먼저 위나라 국경으로 갔다. 동시에 네 나라 군우도 각계 군사를 거느리고 모여들었다. 그 제후는 송민공 첩과 노장 공동과 진성공 저구와 채공 헌무였다. 한편 위나라 위우는 5나라 군사가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는 즉시 공자 예와 공자 직과 함께 상의하고 대부 영계를 급히 주왕실로 보냈다. 영계는 주에 가서 주장왕에게 고했다. 지금 5나라가 신의 나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천자께선 우리 위를 도와주소서. 주장왕이 모든 신하에게 묻는다. 누가 짐을 위해 위를 구할 테냐? 주공 기부와 소객공 100개가 아랜다. 지난날 우리 왕실이 적나라를 치다가 위엄을 손상한으로 모든 나라의 제후는 왕실의 명령을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후 제안은 지금 위우로 있는 금모가 왕의 부군인데도 불구하고 무찌를 작정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옛 임금을 포기시키겠다는 대의명분을 내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5나라 연합군을 당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자반 중 맨 밑자리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 외친다. 두 분 말씀은 옳지 못합니다. 내 나라는 다만 강할 뿐입니다. 그들의 하는 짓이 어째서 명목이 선다고 합니까? 모든 신하는 그 사람을 돌아봤다. 그는 바로 하사, 자돌이었다. 주공이 대답한다. 한나라 제후가 나라를 잃었음에 모든 다른 나라 제후가 그를 도와 다시 그 나라 군위에 올려 세우려는 것이니 어째서 명목이 서지 않으리오. 자돌이 말한다. 금모는 이미 왕께 품하고 군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므로 공자 삭을 폐위시킨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께서는 왕명보다도 제후들의 하는 짓이 도리어 더 명목이 서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돌은 참으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괴공이 차근차근 사리를 떠져 대답한다. 자고로 병사란 것은 중대한 일이라 자기 힘을 모르고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돼요. 우리 왕실이 쇠약해진 지도 이미 오래됐소. 지난날 적나라를 쳤을 때 선왕은 군중에서 죽담에 화살까지 맞았소. 이제 2대째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러한 적나라 제목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형편이요. 이제 5나라 군사로 말할 것 같으면
적나라보다 10배나 더 강하오. 외로운 우리 군사가 위나라 하나를 돕기 위해 5나라와 싸운다면 이는 계란으로 돌을 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소. 그저 위엄만 손상될 뿐이지 무슨 이익이 있으리오. 자돌의 부년이 말한다. 천하 모든 일은 이치가 힘을 이겨야 합니다. 힘이 이치를 이긴다면 이는 변개 올시다. 이치는 왕명에 있습니다. 힘은 한때 강하냐 약하냐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천고의 승부가 다 이치에 있음이라. 만일 이치를 업신여기고 뜻을 업고자 할 때는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 그 잘못을 따지지 않는다면 천고의 시비도 이로조차 뒤죽박죽이 될 것입니다. 이러고서야 제공들은 무슨 명목으로 왕조에서 경사라는 벼슬에 앉아 있습니까? 객공은 대답 못했다. 주공이 불쾌한 기색으로 대꾸한다. 만일 위나라를 돕기 위해 우리가 군사를 일으킨다면 그대가 능히 그 일을 막겠느냐? 차돌이 대답한다. 구벌 지법은 사마의 직책입니다. 돌은 벼슬이 낮고 재주가 없어 중책을 맡을 만한 사람이 못 되오. 그러나 아무도 안 간다면 돌이 죽음을 두려워 않고 원컨대 사마 대신 가서 싸우겠습니다. 주공이 꾸짖듯 눈을 부라린다. 내 능히 위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다짐을 두겠느냐? 자들이 의외란 듯이 대꾸한다. 돌이 군사를 거느리고 떠나려는 것은 이치가 반드시 이긴다는 그 신념 때문이요. 문, 무, 선, 평 모든 선왕의 왕령에 힘입어 의리로서 그들을 다 이르겠소. 5나라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면 그것은 왕실의 복이지 돌의 공은 아니요. 이때 대부 부신이 말한다. 자돌의 말이여 참으로 장하오. 천자께선 돌을 보내사 우리 왕실에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천하에 알립시다. 주장왕이 결심하고 영계 있게 말한다. 그대는 즉시 본국으로 돌아가 짐이 원조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알려라. 영계가 떠난 지 수일 후 드디어 왕군은 위나라를 돕기 위해 출발했다. 그러나 왕군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그것은 까닭이 있었다. 주공과 귓공은 자돌이 혹 성공하고 돌아오진 않을까 하고 시기했던 것이다. 그래서 겨우 병차 200승만 내줬던 것이다. 그러나 자돌은 이미 각오한 바 있어 그들과 따지지 않고 태묘에 고하고 떠났다. 한편 5나라 군사는 이미 위나라 성하에 이르러 맹렬한 공격을 집중했다. 이에 위나라 공자 예와 공자 직은 날마다 성에 올라가 왕군이 속히 와서 포위를 풀어주기만 고대했다. 그러나 주나라 자돌의 미약한 군사로서 어찌 5나라 군사를 당적할 수 있으리요. 이윽고 왕군은 위나라에 당도했다. 자돌은 도저히 5나라를 상대할 수가 없었다. 그는 거느리고 온 미약한 군사를 휘몰아 5나라 대군 속으로 무작정하고 쳐들어갔다. 5나라는 왕군이 왓대서 주저하진 않았다. 드디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은 시작됐다. 그러나 자돌이 거느리고 온 200승의 병차는 화로에 눈 녹듯이 전멸했다. 자돌이 길이 탄식한다. 왕명을 받들고 내 이제 싸워서 죽는다만 다행히 중의의 귀신이 되겠구나. 그는 적군 수십인을 죽인 후에 칼로 자기 목을 찌르고 자결했다.
여몽이 시로써 자도를 찬한 것이 있다. 비록 미약한 군사를 거느리고 성공은 못했으나 왕명을 천하에 뚜렷이 밝혔도다. 의를 위해 용맹했으니 이 참다운 나마라. 성공과 실패로서 영웅을 논하지 마라. 성을 지키던 위나라 군사는 왕조의 군사가 여지없이 패하는 걸 보고서는 제각기 달아났다. 드디어 제나라 군사가 맨 먼저 위나라 성 위에 올라갔다. 내나라 군사가 그 뒤를 계속해서 올라갔다. 5나라 군사가 성문을 열었다. 그들은 위나라 임금이던 공자삭을 떠받들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 한편 공자 예와 공자 직은 영계와 함께 패잔병을 거느리고 그들이 섬기던 위나라 임금 금모를 모시고 달아났다. 그들은 황망히 달아나다가 바로 노나라 군사와 만났다. 한편 싸웠으나 공자 예와 공자 직과 금모는 노군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영계만이 겨우 구사일생으로 빠져 달아났다. 영계는 길이 탄식하고서는 진나라로 망명했다. 한편 노장공은 새 공자를 사로잡아 위나라로 넘겼다. 그러나 위나라는 감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그들을 제나라로 넘겼다. 제한공은 즉시 도부스에게 명해 공자 예와 공자 직을 참했다. 공자 금모만은 적야 같은 주정왕의 사일에서 죽지 않았다. 그는 금모를 주천자에게로 돌려보냈다. 마침내 위우삭은 장엄이 울리는 종소리와 북소리 속에서 다시 임금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위우삭은 부고에 있는 많은 구목을 제한공에게 바쳤다. 제한공이 말한다. 이번 싸움의 노는 위나라 새 공자를 사로잡았다. 그 공로가 적지 않도다. 제한공은 위우삭으로부터 받은 금옥 중에서 그 반을 노장공에게 나눠줬다. 그리고 제한공이 분부하듯 말한다. 여러 나라가 이번에 다 같이 힘썼소. 송, 진, 채, 세 나라에게도 섭섭지 않을 만큼 정표를 하오. 위우삭은 하는 수 없이 많은 뇌물을 또 세 나라에게 각각 바쳤다. 이리하여 제, 노, 송, 진, 채 5나라는 위나라 뇌물을 받고 각기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는 주장왕 9년 때의 일이다. 제한공은 왕군 자도를 무찔러 죽이고 위나라 임금으로 있던 금모를 주로 쫓아버렸으나 주장왕이 분격해서 자기를 치러 오지나 않을까 하고 속으로 은근히 걱정했다. 이에 그는 대부 연칭으로 장군을 삼고 관직으로 부장을 삼아 그들에게 군사를 주어 규구 땅에 가서 동남편 길을 지키게 했다. 연칭 관지부 2 장수가 떠나면서 제한공에게 묻는다. 변방을 지킨다는 것은 특히 어려운 일이지만 신들은 감히 싫다 않고서 떠납니다. 언제면 만기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까? 제한공은 마침 참외를 먹고 있었다. 지금이 한참 참외가 익는 무렵이라 내년에 참외가 다시 익을 무렵엔 마땅히 교대할 사람을 보내리라. 그때 그대들은 돌아오너라. 두장수는 그자 군사를 거느리고서는 변경지대 규구 땅으로 갔다. 연칭 관지부 2사람이 규구에 이르러 변방을 지킨 그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어느 날 졸병들이
참외를 두 장수에게 바치며 말한다. 참외가 익었기에 맛이라도 봅시라 하고 따왔습니다. 두 장수가 참외를 먹으면서 중얼거린다. 참외가 익으면 교대할 사람을 보내고 우리를 불러드리겠다고 했는데 사람을 보내지도 부르지도 않는구나. 지난번 약속을 잊지는 않았을까. 우리 쪽에서 사람을 한번 보내보는 것이 어떨까요? 두 장수가 신복부하를 불러 부탁한다. 내 비밀이 가서 언제면 교대가 올 것인가 염탐하고 오너라. 하고 보냈다. 그리고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 마침내 염탐 갔던 부하가 다녀왔다. 그들이 들은 말은 너무나 뜻밖이었다. 주공은 곡성에 가서 문강과 함께 갖은 재미를 보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써 한 달이 지났건만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 연칭은 대로했다. 왕이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더욱 여동생과 즐기는 모양이구나. 무도한 훈구는 윤리도 돌보지 않고 외방에서 날마다 음탕한 짓만 한단 말이지. 우리를 이런 변방에다 버려두고 생각조차 않는 모양이다. 내 마땅히 그놈을 죽이지 않고서는 그냥 두지 않으리라. 연칭이 관지부에게 청한다. 그대는 나의 한팔이 되어 나를 도와주오. 관지부가 대답한다. 참외가 익으면 교대를 보내겠다고 한 것은 임금이 우리에게 친히 약속한 바라. 혹 그동안의 임금이 그 약속을 잊었는지도 모르오. 교대를 보내달라고 한번 청하는 것이 좋을까 하오. 청에도 허락지 않으면 군사들도 주공을 원망할 것이오. 그땐 일을 일으켜도 늦지 않으리다. 연칭이 머리를 끄덕인다. 그 말이 옳소. 두 장수는 사람을 제왕공에게 보내 참외를 바쳤다. 그 심부름을 간 사람이 참외를 제왕공에게 바치며 아랜다. 이렇게 참외가 익었습니다. 변방에 있는 우리 군사를 불러들이시고 교대할 군사를 보내주소서. 이 말을 듣고 제왕공이 발칵 화를 낸다. 교대를 보내고 안 보내는 것은 과인의 뜻에 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주제넘게 청하기까지 하느냐. 내년에 참외가 다시 익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 다음은 돌아가서 연칭에게 사실대로 보고했다. 연칭은 이를 갈았다. 제왕공을 저주했다. 그가 관지부에게 묻는다. 앞으로 대사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소. 어떤 계책을 써야 좋겠소. 관지부가 천천히 대답한다. 대저일을 일으키려면 반드시 새로이 임금으로 올려 앉힐 만한 사람부터 떠받들고 나서야 성공합니다. 지금 공손 무지는 누군고 하니 바로 공자 이중년의 아들이지요. 선군 희공은 이중년과 동복 형제가님으로 그 동생 이중년을 사랑하셨지요. 따라서 선군은 이중년의 아들인 무지도 지극히 총애하사 어렸을 때부터 궁중에서 자라나게 하였고 더구나 의복과 모든 절차까지도 세자와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선군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지금 임금이 즉위한 후로부터 무지의 신세는 점점 적막하게 됐소. 그때만 해도 무지가 궁중에 있었는데 하루는 지금 임금인 세자와 함께 씨름을 했소. 그때 무지가 단번에 발거리로 지금 임금을 매어 꼰졌으므로 그때부터 지금 임금은 무지를 싫어하기 시작하였소. 하루는 무지가 대부 옥눈과 함께 진리에 대해 서로 입다툼을 한 일이 있었지요. 그때 지금 임금은 무지를 공손하지 못하다 꾸짖고 밖으로 몰아냈소.
그 후로 무지의 벼슬을 점점 깎아내렸소. 공손 무지는 지금 불우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 후로 무지는 가슴 깊이 한을 품었지요. 그는 매양 난을 일으키려고 궁리했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소. 그러니 우리가 만일 일을 시작하려면 무지와 비밀이 내통하고 안팎으로 호응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요. 연칭이 연신 머리를 끄덕이면서 묻는다. 그 기회를 언제쯤 잡아야 합니까? 권지부가 침착한 어조로 대답한다. 지금 임금은 용병하길 좋아하며 또 사냥을 좋아하오. 한번 모진 범이 굴에서 나오기만 하면 그까지 것을 잡는데 무슨 어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가 외출하였다는 소식만 오면 바로 때는 온 것이요.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원래 연칭은 연비의 오라버니였다. 그는 무엇을 생각한 듯 연신 머리를 끄덕이면서 말한다. 내 여동생이 궁중에 있지만 임금의 사랑을 잃은 지가 하도 오래되어서 늘 원한을 품고 있소. 내가 무지에게 나의 여동생과 함께 계책을 꾸미도록 부탁하리다. 그러면 임금이 외출할 때를 기다려 그들은 즉시 우리에게 연락할 것이요. 이렇게 안팎으로 짜고서 하면 실수가 없을 것이요. 그들은 신복, 부하를 불러 서신을 내주고 공손 무지에게 전하도록 보냈다. 그 서신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어지시도다. 공손께선 선군으로부터 적자와 다름없는 총애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공손께선 이제 벼슬이 떨어지고 불행한 처지에 계시기 때문에 길 가는 사람들도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다 동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임금은 음탕한 데 둘러빠져 있습니다. 정령도 뒤죽박죽 이외다. 우리는 오랫도록 변방을 지키고 있으나 참외가 익어도 교대를 보내지 않아 삼군이 다 분노하고 장차 난을 일으킬 작정입니다. 만일 공손께서 귀에 보아 이를 도모하신다면 저희들은 견마 지성을 다하여 새 임금으로 추대하겠습니다. 저의 여동생이 궁에 있으나 총애를 잃고 지금 원한에 사무쳐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바입니다. 하늘이 공손을 도우려고 저의 여동생을 내놓으심인가 합니다. 기회를 잃지 마소서. 공손 무지는 서신을 보고 크게 기뻤다. 즉시 답장을 썼다. 하늘이 음탕무도한 사람을 미워하사 장군의 속마음을 펴게 하심이라. 보내주신 사연을 감사하는 동시에 때가 오면 즉시 보답하리다. 공손 무지는 변방에서 온 사람에게 답장을 주어 보냈다. 동시에 공손 무지는 시녀를 비밀히 연비에게 보내 연칭의 서신을 보이게 했다. 그 시녀가 연비에게 말한다. 공손 무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일이 성공하는 날은 마님을 부인으로 삼겠다고 하시더이다. 이 말을 듣고 연비는 기쁨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즉석에서 협력할 것을 쾌락했다. 이때 주장왕 10년 겨울 10월이었다. 고분이란 들에는 패굴한 산이 있고 날짐승과 네발 짐승들이 많았다. 제왕궁은 전부터 사냥할 만한 곳이란 걸 알고 있었다. 제왕궁은 미리 도인비에게 수레와 사냥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게 하고는 다음 달에 패구산으로 사냥하러 떠난다는 것을 일러두었다. 이 말은 즉시 연비의 귀에 들어갔고 즉시
연배는 궁인을 공손 무지에게 보내 그 정보를 서신으로 알렸다. 즉시 공손 무지는 사람을 주야 없이 달리게 하여 이 소식을 규교에 있는 연친과 관지부 두 장수에게 알렸다. 조선에 일제히 거사하기로 약속했다. 공손 무지의 서신을 받고는 연칭이 웃으며 말한다. 임금이 사냥하러 떠나면 나라 속이 텅 빌 것이요. 우리는 군사를 거느리고 즉시 도성으로 들어가서 공손을 군위에 올려 모십시다. 관제부가 머리를 조용히 흔든다. 그리고 차근차근 말한다. 임금과 친한 이웃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하오. 만일 임금이 이웃나라 군사를 청해서 거느리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당적하겠소. 그러니 이를 안으면 모르되 이왕 시작할 바에야 먼저 군사를 곱은 땅 벌판에다 매복시킵시다. 우선 호남한 임금부터 죽여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공손을 즉위시키는 것이 만전지책일 것 같소. 연칭은 관지부의 계책에 연신 머리를 끄덕였다. 규구 땅에 있는 군사는 오랫동안 외방을 지켰기 때문에 다들 고향이 그리웠다. 연칭은 모든 군사에게 비밀히 전령을 내렸다. 그게 권량을 준비하고 패구산으로 가자는 지시였다. 이 지시를 받고 모든 군사는 기뻐했다. 11월이 됐다. 제왕공은 수레를 타고 패구산으로 사냥하러 갔다. 그는 역사 석지 분녀와 사랑하는 신하 맹량의 무리만 거느리고는 대신급은 한 사람도 데리고 가지 않았다. 시종하는 사람들의 어깨와 팔마다 길들인 매가 앉아 있었다. 사냥개를 이끄는 사람도 무수했다. 제왕궁은 고분벌판에 이르렀다. 그곳엔 원래부터 이궁이 하나 있었다. 그는 이궁에서 하루를 놀았다. 왜냐면 그곳 백성들이 술과 고기를 가지고 왔기 때문이었다. 제왕궁은 모든 시종들과 함께 백성들이 바친 술과 고기를 먹으며 하루를 지내고 이튿날 수레에 올라 패구산으로 향했다. 수목은 빽빽히 들어섰고 동굴은 하늘을 가를 듯 휘감겨 참으로 울창했다. 제왕궁이 높은 둔덕 위에서 수레를 멈추고 전령한다. 사냥을 시작하되 먼저 불을 놓아 숲을 태워라. 그리고 산을 에워싼 후 매와 개를 풀고 또 활로 쏴 남김없이 짐승을 잡도록 해라. 바람은 미친 듯 불고 불길은 맹렬히 타올랐다.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이 하늘까지 태워버릴 듯 치솟으며 흩어진다. 여우와 토끼들은 동쪽으로 달리며 서쪽으로 도망가느라 이곳저곳에서 번뜩였다. 바로 이때였다. 이상 야릇한 괴물이 뛰어나왔다. 그 멧돼지 한 마리가 달려나오는데 실은 멧돼지가 아니었다. 소같이 생겼는데 뿔이 없었다. 범 같기도 했으나 반문이 없었다. 벌겋게 타오르는 숲속에서 뛰어나온 그 괴물은 제왕궁에 있는 높은 둔덕을 향해 치올라갔다. 모든 사람들은 그 괴물을 뒤따라 올라가면서 연신 활을 쐈다. 그 괴물은 제왕궁의 거가 앞에 일러 쪼그리고 앉았다. 이때 맹량이 제왕궁 곁에 있었다. 제왕궁이 맹량을 돌아보며 분부한다. 너는 나를 위해 속히 이 멧돼지를 잡아라. 그러나 맹량이 크게 놀라 부르짖었다. 이건 멧돼지가 아닙니다. 바로 지난날에 죽은 공자 팽생입니다.
재앙공이 대로하여 꾸짖는다. 팽생이라니 죽은 놈이 어찌 감히 내 앞에 나타난단 말이냐. 그는 활을 빼사 친히 그 멧돼지를 쐈다. 그러나 화살 세 대를 연거푸 쐈지만 괴물은 맞지 않았다. 보라, 괴물은 앞발을 들고 꿋꿋이 일어났다. 사람처럼 걸어다니면서 방성 통곡했다. 그 울음소리는 너무나 애달프고 처량했다. 그저 재앙궁은 머리끝이 쭈삣하고 뼛속에서 찬바람이 일어나 눈앞이 아찔했다. 동시에 재앙궁은 수레 위에서 굴러떨어졌다. 땅바닥에 쓰러지는 순간 재앙궁의 왼편 발이 헛나가면서 삼원구 신발 한 짝이 저만큼 나가 떨어졌다. 괴물은 벗겨져 나간 신발을 꽉 물고는 달리기 시작했다. 괴물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다. 여몽이 시로써 이 일을 읊은 것이 있다. 지난날 노안공은 수레 속에서 맞아 죽고 오늘날 재앙공은 수레 속에서 귀신을 보았도다. 억울하게 죽은 팽생이 원기로 나타난 건데 재앙공은 쓸데없이 활만 쐈도다. 도인비와 모든 시종은 재앙공을 안아서 수레 속에 눕혔다. 즉시 사냥을 중지하고 그들은 이궁에 있는 고분으로 돌아갔다. 이궁에서 재앙궁은 겨우 정신을 차렸다. 눈앞이 어지럽고 가슴만 뛰었다. 이때 군중에서 밤 이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났다. 재앙궁은 왼편 발이 몹시 아팠다. 이리저리 몸을 뒤집으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재앙궁이 이맛살을 잔뜩 찌푸리면서 맹냥에게 분부한다. 너는 나를 부축해라. 내 천천히 걸어보겠다. 그러나 신발 한 짝이 없었다. 재앙궁이 쓰러졌을 때 모든 사람은 황급해서 신발 한 짝이 없는 것도 몰랐다. 왜 과인의 신 한 짝이 없느냐? 속히 도인비를 불러들여 물어보아라. 도인비가 들어와서 아랜다. 주공의 신은 그 멧돼지가 물고 갔습니다. 재앙궁은 이 말을 듣자 대로했다. 내 놈은 과인을 따라왔으면서도 신발이 다 있는지 없는지 몰랐느냐. 그 흉악한 짐승이 물고 갔다면 왜 일찍 아뢰지 않았느냐. 재앙궁은 친히 가죽 매를 들어 사정없이 도인비를 후려 갈겼다. 도인비의 등에서는 피가 떨어졌다. 그러나 재앙궁은 매질을 멈추지 않았다. 도인비는 모진 매를 맞고는 눈물을 머금고서 이궁 문을 나갔다. 이때 마침 연칭은 부하 몇 사람을 거느리고는 이궁 동정을 살피러 오던 중이었다. 그들은 앞에서 오는 도인비를 보자 불문 곡직하고 달려들어 결박했다. 연칭이 묻는다. 무도한 혼구는 지금 어디 있느냐? 도인비가 대답한다. 침실에 있소. 누워 있느냐? 아직 일어나 있소. 연칭은 더 묻지 않고 칼을 뽑아 도인비의 목을 참아려 했다. 도인비가 애원한다. 나를 살려주오. 내 마땅히 먼저 들어가서 그대들의 앞잡이가 되겠소. 어찌 내 말을 믿을 수가 있으리오. 이 결박을 풀어주오. 내가 얼마나 혹독하게 매를 맞았나 보여드리겠소. 나는 그 흉악한 놈을 죽이고 싶소. 결박을 풀어주자 도인비는 옷옷을 벗고 돌아섰다. 연칭은 도인비의 등이 왼통 피투성인 걸 보고서야
그 말을 믿었다. 도인비는 연친과 내응하기로 약속하고는 다시 이궁 쪽으로 갔다. 연친은 즉시 관주부를 오게 하고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이궁으로 갔다. 한편 도인비는 먼저 이궁에 일러 나는 듯이 문 안으로 들어갔다. 마침 그는 역사 속지부녀와 만났다. 큰일 났소. 지금 난데없이 연칭이 나타나 반란을 일으켰소. 그리고 그는 깜짝 놀라 어리둥절하는 석지분녀를 돌아보지도 않고는 제왕공의 침실로 달려들어갔다. 도인비가 제왕공에게 고한다. 지금 연칭이 쳐들어옵니다. 상감은 속히 피합시오. 이 말에 제왕공은 몹시 놀랐다. 그는 어쩔 바를 몰라 쩔쩔맸다. 도인비가 재촉한다. 일이 몹시 급합니다. 한 사람만 가짜 상감이 되어 침상에 누워있게 합시오. 그리고 상감은 문 뒤에 숨읍시오. 그들이 창졸간에 구별하지 못하면 혹 재앙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곁에서 맹냥이 아랜다. 신은 항상 분수에 넘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원컨대 이 몸이 상감을 대신하오리다. 어찌 감히 죽음을 아끼리까. 즉시 맹냥은 제왕공을 대신해서 침상에 누웠다. 그리고 그는 이불을 이끌어 자기 얼굴을 덮었다. 제왕공은 친히 비단 도포를 벗어 누워있는 맹냥 위에 덮어졌다. 그리고 그는 쥐새끼처럼 지게문 뒤에 숨으면서 묻는다. 너는 장차 어찌할 테냐. 도인비가 대답한다. 신은 석지부녀와 함께 힘을 다해 도적들을 막아내겠습니다. 제왕공이 묻는다. 내 등이 아프지 않느냐. 상감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까지 등 좀 맞은 것이 무슨 대단할 것 있겠습니까? 제왕공이 탄식한다. 그대는 참으로 충신이다. 이도 도인비는 석지부녀에게 명해 모든 사람과 함께 중문을 지키라 했다. 그리고 도인비는 홀로 예리한 칼을 가슴에 품었다. 그는 영접하는 체하면서 연칭을 찔러주길 작정으로 걸어나갔다. 한편 모든 반란군들은 이궁 대문으로 쳐들어갔다. 연칭이 칼을 비껴들고는 앞장을 섰다. 관지부는 나머지 군사를 거느리고 문 밖에 숨어 있었다. 혹 뜻밖의 변이라도 일어나면 대비하려는 것이었다. 도인비는 연칭이 부하를 거느리고는 가까이 오는 걸 노려봤다. 참으로 적의 기세는 만만치 않았다. 도인비는 더 기다릴 여가가 없다 생각했다. 순간 도인비는 달아나다 그들을 영접하는 체하면서 칼을 뽑아 번개같이 연칭을 찔렀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가. 칼이 연칭의 배에 들어가질 않았다. 누가 알았으랴. 연칭은 속에 두꺼운 갑옷을 입고 있었다. 순간 도리어 연칭은 한 칼에 도인비에 팔을 뱉다. 다시 연칭의 칼이 번쩍였다. 순간 도인비는 목을 잃고 이궁 대문 앞에 쓰러졌다. 이번엔 석지부녀가 달려나왔다. 그는 창을 높이 들고는 연칭과 싸웠다. 싸운 지 10여 합에 연칭은 점점 앞으로 나아갔다. 석지부녀는 점점 뒷걸음질을 쳤다. 석지부녀는 돌계단에 발이 걸려 한편으로 쏠렸다. 그 순간 내려치는 연칭의 칼 아래 석지부녀는 죽어 자빠졌다.
연칭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풍우같이 침실로 들어갔다. 시위하던 것들은 제각기 다 달아났다. 화문 방장 안에서 한 사람이 비단 도포를 덮고 침상에 누워 있었다. 연칭의 칼이 싸늘한 빛을 그으며 떨어진다. 순간 누워있는 사람의 목이 침상 밑으로 굴러떨어졌다. 연칭은 촛불을 들고는 그 목을 굽어봤다. 나이 너무 어리고 또한 수염이 없었다. 연칭이 부르짖는다. 이건 그놈이 아니다. 그는 부하들과 함께 방안을 뒤졌다. 그러나 재앙공의 저치는 보이지 않았다. 촛불을 들고 사방을 뒤지던 연칭은 문득 걸음을 멈췄다. 지게문 난간 아래 사문구 한 짝이 놓여 있었다. 비로소 연칭은 지게문 뒤에 누가 숨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일 사람이 숨어 있었다면 재앙공일 것이다. 연칭은 지게문을 벌컥 잡아 당겼다. 호남한 임금, 재앙공은 뺀 다리가 아파 잔뜩 쭈그리고 앉아 벌벌 떨고 있었다. 참 이상한 일이었다. 재앙공의 발은 한짝 사문구 밖에 신켜져 있지 않았다. 그러면 연칭이 지게문 난간 아래 놓인 걸 본 그 사문군 한 짝은 낮에 괴물이 물고 달아났던 바로 그것이었을 것이다. 그럼 그 괴물이 물고 간 신이 어째서 지게문 난간 아래 놓여 있었을까? 분명 원한을 머금은 귀신이 한 짓이었을 것이다. 어찌 두렵지 않으리요. 연칭은 재앙궁을 지게문 밖으로 끌어내서 발길로 찼다. 재앙궁은 뜰 아래 굴러떨어졌다. 연칭이 제목을 들어 꾸짖는다. 네 이놈, 내 말 듣거라. 너는 해마다 군사를 일으켜 싸움만 일삼고 백성을 못살게 굴었다. 이는 어질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선군의 유명을 저버리고 공손 무지를 냉대했다. 이는 불효한 때문이다. 오라비로 여동생과 거리낌 없이 음락했다. 이는 예가 없기 때문이다. 멀리 변방을 지키는 군사를 생각하지도 않고 참해가 익으면 교대를 보낸다던 기약을 지키지 않았다. 이는 신의가 없기 때문이다. 너는 인과 효와 예와 신 네 가지 덕을 다 잃었다.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으리요. 네 이제 노완공을 위해 원수를 갚으리라. 명령이 내리자 연칭의 부하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어 재앙궁을 내동강이로 끊어 죽였다. 그들은 침상 위에 이불로 내동강이가 난 재앙궁의 시체를 썼다. 그들은 맹약의 시체와 함께 지게문 아래 끌어묻었다. 재앙궁은 군예에 있은 지 겨우 5년 만에 죽음을 당했다. 후세 사관이 이를 논평한 것이 있다. 재앙공은 평소 대신들을 멀리하고 보잘것없는 무리와 친했다. 비록 석지부녀와 맹량과 도인비 등이 평소에 입은 은혜 때문에 혼란 중에서도 죽음을 두려워 않고 쾌히 목숨을 버렸으나 어찌 중신대절이라 할 수 있으리요. 연친과 관지부는 변방을 지키다가 교대를 보내 주지 않는다 해서 난을 일으키고 주공을 죽였으나 이는 재앙공의 죄악이 이미 가득 찼기 때문에 하늘이 이 두 사람의 손을 빌어 그를 죽인 것이다. 특히 지난날 팽생은 형을 받을 때 내 죽어 귀신이 되어서라도 내 생명을 뺏겠다.
하고 부르짖었다. 드디어 원혼이 큰 멧돼지 같은 괴물로 나타났은즉 이 또한 우연한 일이라 할 수가 없다. 또 여몽이 시로써 도인비, 석지부녀 등의 죽음을 읊은 것이 있다. 주공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충성이지만 도인비와 석지부녀는 천추의 이름을 남기지 못하였다. 만일 못된 임금을 따라서 죽은 자까지 다 충신이라 한다면 이 세상은 충신 열사가 너무 많아 다릴 것이다. 또 시로써 재앙궁을 탄식한 것이 있다. 숲에 불을 지르고서 임금은 죽게 되는데 난데없는 큰 멧돼지 같은 괴물이 나와 미쳐 날뛰도다. 죄악이 가득하면 죽지 않는 자 없으니 멋지고 착한 일을 위해선 주저하지 말라. 연친과 관지부는 군사를 정돈하여 제나라로 돌아갔다. 이때 공손 무지는 미리 사병을 모으고 기다리다 재앙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병을 거느리고 성문을 열고 나가서 연칭, 관지부 두 장수를 영접해드렸다. 두 장수는 지난날에 성군 제2공으로부터 공손 무지를 임금으로 모시라는 유명을 받았노라 선포하고는 공손무지를 군위에 올려 모셨다. 이에 공손무지는 지난날 언약한 대로 연비를 자기 부인으로 삼았다. 이래야 연칭은 정경이 되어 국구라 호하고 관지부는 악영이 됐다. 모든 대부는 외면상 반열에 들긴 했으나 마음으론 그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다만 옥눈만이 지난날 공손무지와 함께 진리를 다투던 이를 사죄하고는 무릎을 꿇고 아첨하는 채 했다. 그래서 무지는 그를 용서하고는 대부로 삼았다. 고국은 병들었다 칭탈하고 조례하지 않았으나 무지는 그를 꾸짖지 않았다. 관지부가 무지에게 권한다. 널리 방을 내걸고 어진 사람을 모읍시오. 그래야만 백성의 신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관지부는 자기 친척의 아들인 관이오를 천거했다. 이 무지는 사람을 보내 관이오를 초청했다. 관이오는 사상이 유명한 관자다. 후세 삼국시대에 제갈 공명이 자기를 관이오에다 비교했을 만큼 그는 훌륭한 인물이었다. 과연 관이오는 무지의 초청에 응할까? 또한 하회를 보라.